19.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이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어야 한다.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고정된 보수를 받는 종업원, 정해진 납품 가격을 받는 납품업체, 약정된 대출 이자를 받는 은행 같은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달리 주주들은 고정 수입을 보장받지 못한다. 주주들의 수입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주주들은 투자기업의 실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파산했을 때에도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최소한 조금이라도 건지는 반면에 주주들은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듯 다른 사람들은 부담하지 않는 리스크를 짊어지다 보니 주주들에게는 기업 실적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동기가 강할 수밖에 없다. 주주들을 위한 경영을 하면 기업 이윤은 극대화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주주들이 법적으로는 기업의 주인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기업에 의해 당사자 중에서 가장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따라서 기업의 장기 전망에 가장 관심이 없는 집단이다. 보유 주식을 다 팔 경우 해당 기업이 위기에 빠질 정도로 지분이 많은 대주주 외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주주들, 특히 소액주주들이 장기 투자를 줄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 이유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는 단기 수익 극대화 기업 전략을 선호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이다. 이렇게 되면 재투자에 필요한 유보 이윤이 줄어들게 되므로 해당 기업의 장기 전망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주주들을 위한 기업 경영이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 자본주의를 옹호하다. 영어권 국가의 기업 이름에는 PLC, LLC, 리미티드 하는 식으로 대부분의 L자가 들어있다. 여기서 PLC는 주식회사 퍼블릭 리머터드 컴퍼니, LLC는 유한책임회사 리머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 리미티드는 유한회사 리머터드 컴퍼니의 약자이다. L은 유한책임 리머터드 라이어빌리티를 줄인 유한 리머터드의 머리 글자로 기업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지분만큼만 손해를 본다는 의미이다. 유한책임을 가리키는 이 L자가 근대 자본주의를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아는 독자는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형태의 기업 조직은 오늘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처음에는 공동자본회사 조인트 스타크 컴퍼니라고 불리던 유한책임회사가 16세기에 유럽에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업가들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사업을 해야 했다. 무한책임 얼리머티드 라이어빌리티하에서는 사업하다 진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빚을 다 갚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 형무소에 가야 했다. 결국 개인 재산뿐 아니라 신체적 자유까지도 잃을 수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16세기에 발명은 되었지만 19세기 중반까지는 유한책임회사를 세우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왕실이나 정부에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회사를 100% 소유하지 않고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영자는 리스크를 100%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위험한 사업을 하리라는 것이 당시의 지배적 의견이었다. 마찬가지로 유한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는 리스크의 한도가 각자의 투자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용한 전문 경영인을 감시하는 데 소홀하리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경제학의 시조이자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수호성인인 애덤 스미스가 유한책임의 원칙에 반대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의 유명한 말처럼 공동자본 회사의 이사진은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한 명 회사 파트너들이 자기 돈을 지키듯이 남의 돈을 관리하리라는 기대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럽 국가들은 규모가 크고 리스크가 높으면서 국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유한회사의 설립 인가를 내주었다.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그 최대 라이벌인 영국 동인도회사, 1721년 투기 붐을 일으켜 유한책임 제도의 인상을 오랫동안 망쳐놓은 그 악명 높은 영국의 남해회사 사우스시 컴퍼니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던 중 19세기 중반 철도나 철강, 화학공업 같은 대규모 산업이 등장하면서 유한책임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제철 공장이나 철도 회사를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유한책임은 1844년 스웨덴과 1856년에 영국을 시작으로 하여 1860년대 및 1870년대를 거쳐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국가들 대부분에서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유한 책임에 대한 의구심은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서유럽의 기업가 활동에 관한 유명한 역사 연구서에 따르면 유한 책임이 일반화되고 몇십 년이 지난 19세기 말 영국에서도 기업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는 중소기업인이 법인 유한회사이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자기 기업의 채무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는 것을 피하려 하면 눈총을 받았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유한 책임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던 사람 중 하나가 흔히 자본주의의 가장 큰 비판자로 알려져 있는 카를 마르크스였다는 사실이다. 이전 시대의 애덤 스미스나 자신과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자유시장론자들이 유한 책임에 반대했던 것과 달리 마르크스는 유한 책임이 개인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새로 등장하는 중화공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 동원을 가능케 하리라는 것을 간파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라는 장대한 드라마에서 주식시장이 아직 막간의 여흥 정도에 불과하던 1865년에 쓴 그래서 이미 공동자본회사를 자본주의 생산의 최고 단계라 일컫는 선견지명을 보였다. 마르크스도 자유시장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유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경영자들이 리스크를 과도하게 떠안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했고 그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를 유한 책임이라는 제도 혁신이 가져올 엄청난 물질적 진보의 부작용 정도로 간주했다. 물론 그가 자유시장론자들의 비판에 맞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옹호한 속셈은 따로 있었다. 마르크스는 공동자본회사가 경영으로부터 소유를 분리해 낸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가 성취한 물질적 진보를 해치지 않고도 이미 기업 경영에서 손을 뗀 자본가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전환점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자본가 계급의 종말. 공동자본회사에 기반을 둔 새로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향한 길을 닦아줄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예언은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유한 책임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일반화되면 자본주의의 생산력이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언은 정확했다. 유한 책임 제도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를 엄청나게 촉진시켰다.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책에 나오는 핀 공장, 푸주간, 제과점과 같이 소유주 혼자서 기껏해야 수십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경영하던 기업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 최고 경영진부터 시작하여 수백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복잡한 조직 구조를 갖춘 거대 기업들의 시스템으로 변모했다. 유한 회사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우려를 낳았던 경영상의 인센티브 문제, 즉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경영하는 경영자는 리스크를 과도하게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는 처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다. 유한 책임 제도 초기에는 많은 대기업을 헨리 포드나 토머스 에디슨, 앤드루 카네기와 같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가들이 경영하고 있었다. 주식의 100%를 소유하지 않는 한 유한 책임하에서는 소유 경영자들도 리스크를 과도하게 떠안을 가능성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소유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들 스스로에게도 손해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 대다수는 비상한 능력과 비전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런 만큼 유한 책임을 믿고 과도하게 위험한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결과는 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모든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내린 의사 결정보다도 더 나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 경영인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여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가들을 대체해 나갔다.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졌다. 다만 스웨덴 같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의결권이 적은 주식의 신규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된 덕분에 창업자 가족이나 그들 소유의 재단이 지배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권을 장악해 나갔고 주주들은 기업의 경영 방침을 결정하는 데 점차 소극적이 되었다. 1930년대가 되면서 경영자 자본주의 매니지리얼 캐피털리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산업의 지휘관으로 불리던 전통적 의미의 자본가들이 관료들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 경영인도 민간 부문에서 일하지만 결국 관료이다. 그렇게 되면서 고용된 경영자들이 기업의 법적 소유자인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한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비판자들에 따르면 전문 경영인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매출 극대화를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우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려 한다거나 회사에서 받는 특전을 최대화하려 했다. 극단적인 경우에 전문 경영인들은 기업의 수익성이나 기업 가치와는 무관하지만
자신들에게 개인적 만족감을 주는 전시성 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일부에서는 이런 전문 경영인의 등장을 전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나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로 기업가, 이론으로 유명한 조지프 슌페터는 기업 규모가 확대되고 연구개발 분야의 과학적 원리가 도입되는 당시의 추세가 계속되면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영웅적인 기업가들은 관료적인 전문 경영인들로 대체될 것이라고 1940년대에 주장했다. 슌페터는 그로 인해 자본주의의 역동성은 약화되겠지만 이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캐나다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도 1950년대에 쓴 글에서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는 거대 기업의 등장은 대세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정부 규제의 확대와 노동조합의 강화만이 이런 거대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 제도를 철저하게 옹호하는 사람들은 경영자들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경영자 인센티브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많은 우수인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이 성배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한 기업의 이윤이 낮은 이유가 경영자가 수익 지표에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불가항력적 요인 때문인지 주주들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경영자들은 언제나 계약서의 문구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계약서의 정신은 위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배인가 비신성 동맹인가? 1980년대에 이르러 마침내 성배가 발견되었다. 바로 주주 가치 극대화 원칙이었다. 이것은 주주들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안겨주느냐에 따라 전문 경영인들의 보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주들의 몫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이나 투자, 재고, 중간 관리자 등의 비용을 무자비하게 삭감해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다음에 그 수익 중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쉐어, 바이백 형태로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경영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동일시하도록 경영자들의 보수 가운데 스톡옵션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 아이디어는 주주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전문 경영인들에게도 널리 지지를 받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오랫동안 지휘회장을 맡았고 1981년에 한 연설에서 주주 가치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알려진 잭 웰치였다. 잭 웰치의 연설 이후 곧 주주 가치 극대화는 미국 재계의 시대 정신이 되었다. 초기에는 이 원칙이 경영자와 주주 모두에게 정말 좋은 것처럼 보였다. 미국 국민소득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 중반 들어 급격하게 오르더니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주주들은 그 이윤 중에서 더 많은 몫을 배당금으로 받아냈고 주가 상승의 덕을 보았다. 그에 따라 미국 전체 기업 수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만 해도 35에서 45% 수준이었으나 1970년대 말 이후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이제는 약 60% 수준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경영자들의 보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그러나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가와 두둑한 배당금으로 행복에 젖은 주주들은 경영자들의 보수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행태는 기업의 지배 구조나 경영 문화가 미국과 유사한 영국 같은 나라에는 아주 쉽게, 그렇지 않은 나라에는 그보다 좀 더 시간이 걸려 전파되었다. 전문 경영인들과 주주들 간에 결성된 이 비신성 동맹 어놀리 얼라이언스는 기업의 기타 2의 당사자들을 착취한 자금으로 유지되었다. 기타 2의 당사자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비영미계 선진국일수록 이 같은 비신성 동맹의 확산이 더녔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일자리는 무자비할 정도로 줄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단 해고당한 뒤 더 낮은 임금의 복지 혜택도 거의 없다시피 한 비노조원 자격으로 재고용되었다. 임금 인상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저임금 국가로 설비 이전이나 해외 아웃소싱을 통해 혹은 그렇게 하겠다는 위험만으로도 억제되었고 납품업체와 그 종업원들은 지속적인 단가 인하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정부 또한 법인세가 낮고 기업 보조금이 많은 나라로 설비를 재배치하겠다는 위협으로 인해 끊임없이 법인세 인하 및 보조금 확대 압력에 휘둘려야 했다. 그 결과 소득 불균형은 극심해졌고 그런 속에서 미국과 영국 국민 대다수는 전례 없는 규모의 빚을 지지 않고서는 겉만 번드레한 번영에 동참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른 이의 당사자들에게 돌아가던 소득 중 많은 부분이 이윤으로 재분배된 것도 문제였지만 1980년대 이후 국민소득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그것이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미국 국민 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에는 20.5%였으나 그 이후 1990에서 2009년 동안에는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18.7%로 떨어졌다.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낮은 투자율을 상쇄하고 성장률을 높였다면 투자율 감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연간 약 2.6% 증가하던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주주자본주의 시대의 전성기라 할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 행태에서 미국과 유사한 변화를 보였던 영국도 1인당 국민소득이 영국병을 앓던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연간 약 2.4% 증가했으나 정작 1990년부터 2009년까지는 1.7%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이렇듯 주주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면 그에 따른 상류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문제를 무시한다고 해도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냐. 최악의 문제는 주주 가치 극대화가 심지어 해당 기업에도 전혀 이롭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이 수입을 늘리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고용을 줄여 임금 지출을 삭감하고 투자를 최소화하여 자본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비용 지출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이윤 창출은 주주 가치 극대화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창출된 이윤을 주주들에게 최대한 배당해야 한다. 아니면 이윤의 일부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여 주가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주주들은 보유 주식 일부를 내다 팔아 더 많은 자본 이득을 실현할 수 있고 이는 더 많은 이윤이 간접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감을 의미한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기업 이윤에서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비율이 5%를 밑돌았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는 90%라는 놀라운 수준이 되더니 2008년에는 물경 280%라는 터무니없는 기록을 세웠다. GM은 2009년에 파산을 막는데 필요한 3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느라 쩔쩔맸다. 이는 미국의 기업 경제학자 윌리엄 라조닉의 추정에 따르면 GM이 1986년부터 2002년까지 자사주 매입에 투입한 204억 달러를 세금 공제 후 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은행에 예치해 두었더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액수이다. 주주들이 이런 식으로 홍청망청 지내는 동안 스톡옵션으로 막대한 양의 주식을 챙긴 전문 경영인들도 엄청난 혜택을 누렸다. 이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에 해를 입힌다. 고용 삭감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노동력 부족은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이 지치면 실수가 잦아져 결국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면서 기업의 평판 역시 나빠진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끊임없는 해고, 위협으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이 해당 기업에 특화된 기술을 익히는데 필요한 시간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 투자의 주요 재원은 사내 유보 이윤이다. 그런데 배당금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을 늘릴수록 사내 유보 이윤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투자도 감소된다. 투자 위축은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기술력을 후퇴시켜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하지만 주주들은 기업이 망해버린다면 결국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이 가장 큰 손해를 입는 것 아닌가. 집이 되었건 땅이 되었건 기업이 되었건 자산의 소유자가 필요한 것은 소유자만이 그 자산의 장기적인 생산성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이렇게 답할 것이다. 주주들이 이 모든 문제를 방관한다면 제3자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짓으로 보이더라도 결국은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문제는 주주들이 기업의 법적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 이해 당사자 중에서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제일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주주들이야말로 기업에서 가장 쉽게 손을 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가망 없는 회사의 주식을 무작정 붙잡고 있지 않을 정도로만 눈치 있는 주주라면 필요할 때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 보유 주식을 내다 팔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자나 납품업체 같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해당 기업의 요구에 특화된 기술을 축적했거나 설비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 벗어나 다른 대안을 찾기가 훨씬 더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주들보다는 노동자나 납품업체가 해당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여부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주주 가치 극대화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해당 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아이디어. 유한 책임은 주주들이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여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해 주었다. 인류의 생산력이 크게 진보할 수 있었던 것도 유한 책임을 통해 대규모 자본 축적이 가능해진 덕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책임질 만큼 믿음직한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공식, 비공식적 수단을 통해 부동 주주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장기 투자를 추구하는 일부 주주를 포함한 장기적인 이해 당사자, 집단을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어내고자 노력해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핵심 기업들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안정적인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르노나 독일의 폭스바겐처럼 정부가 직접 소유하는 방식도 있고 프랑스나 한국처럼 국영은행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방식도 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를 이용하여 창업자 가족은 기업 경영권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자본을 공모할 수 있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부동 주주들보다 훨씬 더 장기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노동자 대표가 공식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도 한다. 독일에서 기업의 감사위원회에 노조 대표들이 참석하는 것처럼 말이다. 일본은 서로 우호적인 기업들 사이의 상호 출자를 통해 부동 주주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나라에서는 전문 경영인과 부동 주주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주 가치 극대화 모델을 아무리 선호한다 해도 그를 위한 비신성 동맹을 결성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는 장기 전망을 중시하는 이에 당사자들이 기업을 완전하게 통제하지는 못할지라도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만큼 쉽게 기업들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도 없고 납품업자를 쥐어짤 수도 없으며 투자에 소홀한 채 이윤을 수익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남용할 수도 없다. 이는 이들 나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기업보다 생존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GM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누리던 절대 우위를 잃어버리고 끝내 파산한 이유를 생각해보라. GM은 주주 가치 극대화의 선봉에 서서 끊임없이 다운사이징을 추진하고 투자를 기피했다. 이런 단기 전략 위주의 GM식 경영이 가진 약점은 최소한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가시적으로 드러났으나 GM은 2009년에 파산할 때까지 전략을 바꾸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GM 자체는 허물어지고 있었으나 경영인과 주주들은 행복했기 때문이다. 부동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는 국민 경제와 기업 모두에게 마찬가지이다. 잭 웰치가 최근 고백했듯이 주주 가치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아이디어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이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이었습니다.